네, 계속해서 라이브 이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누구일까? 또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자세한 내용 한국폴리텍 이우영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많은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조금 있다가 그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제 오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그 민감하게 이제 다가올 부분이 바로 일자리의 변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산업 구조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일하는 일자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감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이겠죠. 산업 구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성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연결돼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 것이냐, 그 부분들이 속도 또는 어떤 규모로 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GE라는 회사 있죠. 예.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그 제조업 회사의 그 이멜트 회장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GE는 이제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그 강한 회사가 되겠다, 거듭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에 관련된 실용화를 눈앞에 이제 두고 있죠. 네. 또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그 무인 쇼핑센터라고 하는 아마존 고를 선보였습니다. 아마존 네. 고는 그 저스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요. 그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를 하면 곧바로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계산원이 한 3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또는 무인 쇼핑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한 39만 명 정도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계산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성이 한 62%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네. 상품 소개를 하는 쪽으로 일자리를 변화시켜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빨리 찾아올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유 시스템이 중요할 텐데 인간과 로봇, 작업 환경에서 조화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제는 모든 작업 환경에서 로봇은 우리의 동료처럼 인식이 돼서 같이 협업을 이제 이미 도입이 된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들여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로봇과 같이 협업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계에 대한 신뢰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할 때 네.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화되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그 표준화 기구라고 있습니다. ISO라고요.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로봇이 대신해 주지만 또 인간은 로봇을 조정하면서 같이 사이좋게 같은 네. 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협업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작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미래 산업과 연결 지었을 때 우리 교육의 문제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아직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뭐 반복적이고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과 같이 기술 변화가 굉장히 그 빠른 시기에는 적시에 모든 기술 변화를 쫓아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네. 창의적이고 또는 도전적이고 뭐 이러한 그 협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이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중해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유치원 시대부터 그 코딩하고 수학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컴퓨터 사고 능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에 1,150달러인 1인당 GDP에서 20년 만에 한 20배 정도 GDP가 성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그 성장의 뒷면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디지털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가리키는 교육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는 신사옥을 최근에 마련했는데 한 4만 제곱미터의 규모에서요. 세계 최대의 그 오픈 공간을 마련해서 원룸 형태로 해서 그 연구자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창의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원형 공간 보니까 테이블에 칸막이도 없다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융합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사실 기술과 창의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인재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과, 이과 이렇게 이분법적인 교육 프레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교육 구조 큰 변화 겪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지금 사실은 문과, 이과에 구분이 있는 그런 나라죠, 사실은. 학문과 또는 전공 간의 경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겸비된 그런 융합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결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 문화, 교육, 과학 모든 영역에서 그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문화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 요소가 연결성하고 창의성 이 두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기초 과학이라든지 또 수학 교육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의 변화를 기대하시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수학하면은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수학을 포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수학을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수학 시간에 컴퓨터하고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수학을 못 쓰게 하죠. 이제 하게끔 하는데요. 오히려 컴퓨터라든가 계산기를 활용하게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풀었던 여러 가지 해결 답안들이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어떤 도전 과제를 또 만들어내고 이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요. 어려운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학의 신산업 관련해서 교육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네, 대학 교육이 실시간으로 사실은 뭐 기술의 교육을 다 따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또 더욱더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어렵죠. 모든 걸 대학 교육에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학 교육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개혁을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정형적인, 형식적인 교육, 정형화된 틀 안에서의 대학 교육의 시스템은 많이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학사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또 교육시키는 커리큘럼, 또 강사도 상당히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오신 그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밌는 예가 있는데 최근에 그 민간 기업이 만든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미네르바 대학에 있는데 굉장히 재밌죠. 뭐 한 300 몇 명 학생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전혀 없어요.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되 전 세계 한 7개 국가를 학생들이 6개월간 돌아가면서 그 현지에서 현지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MOU를 맺은 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교육기관들하고 협업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 경영, 또 공학 이런 상당히 다양한 그 분야를 문제를 놓고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학.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학이 발전해 나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로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죠. 그 대상자가 원하는 사람들은 또 원하는 어떤 형태로서 다양하게 24시간 언제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들이 아마 평균적인 대학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산업 현장과의 강한 접목이겠죠. 그렇죠. 지금 산업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산업 사회에서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어떤 자리들이 일자리가 나올 건가는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아울러서 우리 정부나 대학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산업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투입 요소를 교육 과정에다가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또는 그 투입된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즉시 그 결과를 다음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피드백 시킬 건가 하는 이런 한 루프가 교육의 어떤 변화의 루프죠. 이 루프가 과거보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거기에 얼마나 교육이나 정부 행정당국에서 같이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CT 환경 하면 대한민국이 또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충분히 맞춤형 또 생산성이 높은 학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는 이 직업훈련의 최전선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 좀 드려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기술훈련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계실 듯한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계획 어떤 것들 있으십니까? 네, 저희 폴리텍 대학은 사실 고용노동부랑 같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직업훈련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작년에서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런 직업교육 훈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와 논의도 했고요. 또 정책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사실은 한 100개 이상의 그 학과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해서 개편을 이미 꾸준히 해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2015년에는 저희들이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융합기술교육원을 분당 쪽에 시범적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융합기술교육원은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10개월 과정인데요. 10개월 네. 과정이지만 이미 그쪽 분야, 그러니까 예컨대 자연과학이나 또는 인문과학에서 소양을 쌓은 대학 졸업생들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경험이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네. 모집을 해서요. 산업체하고 미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멘스라든가 예. 또는 하나은행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업계들 저희들이 그 바이오 빅데이터 뭐 이런 인베디드 뭐 이런 분야들로 해서 융합을 커리큘럼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이런 그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기업체에서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네. 또 지금 그 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하는 모든 과정은 새로 산업계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경험을 했던 예. 그런 분들을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교수님으로 사실 모셨습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아주 밀착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네. 저희들 사실은 지금 앞으로 이제 직업교육이 가야 될 방향은 ICT하고 접목되는 분야인데 예. 항상 그 직업하고 직무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이제 혁신을 해줘야 되겠죠. 예. 사회적으로 능력이 요구되는 사람의 직업 분야를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애 전 주기별로 지금 예. 이제 저희들이 청년층 대상으로 물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라든가 경력단전 여성이라든가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예. 생애 전 주기로 그 자기 직무 역량을 예. 그 단계별로 적절히 직업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상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미래 인재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철저히 대비만 하고 준비만 하면 전제 조건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준비만 하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예. 과거에 우리가 2차, 3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요. 또 저희 폴리텍 대학하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사회 그 모든 그 산업 구조의 재편에 대응을 발빠르게 해 나가면서 열심히 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만이 다른 미래를 만든다고 하죠. 지능정보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감수성 그리고 소통 역량을 지닌 이 인재 양성에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 이우영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